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온라인 세미나 4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이다스 IT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우리 전문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IT 기계팀에 소속돼 있는 김준혁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유익한 말씀을 간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ESS죠. 지난주에 이어서 ES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류동 그리고 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ES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순서를 역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먼저 저희는 ESS를 괴롭히는 단어 좋은데요. 네, 괴롭히는 이제 다양한 구조화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구조화중 중에서도 지진이죠. 지진이 가장 좀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이 지진에 대해서 ESS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거죠. 예, 실습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실습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응답 패턴을 해석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해서 총 3단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할 이제 ESS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ESS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제 부흥하고 있다. 그리고 좀 노다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우리가 저희가 좀 고객들을 만날 때도 요즘 이제 ESS 관련된 기업들 실무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죠, 저희가. 예. 실상 저희가 요새 유가에 관련된 에너지 이슈들이 항상 많이 있고, 태양광에 대한 이슈들, 조력에 대한 이슈들, 다양한 자연 환경에 대한 에너지들을 어떻게 조금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과제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런 배터리나 아니면 자연 환경에 대한 ESS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뉴스에서도 그렇고 제2의 반도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볼 정도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ESS가 뭔지부터 저희가 알아야겠죠. 제가 아는 거는 역시 ESS는 배터리다. 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주시죠. 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어 단어를 조금 해석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력이 남아 돌아 있을 때 쌓아두었다가 부족할 때 쓰거나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체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구조물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ESS의 외관 형상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중들을 좀 버텨줄 수 있는 구조물의 형태이고요. 내부에 보시면 PMS, 배터리, PCS룸 이런 식으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들로 핵심 장비들이 내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환경에 대한 조류 그리고 파류 이런 식의 에너지들을 저장하는 장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들은 전력을 잘 저장하는 게 이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인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보조 배터리의 형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땡오미.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것들이 배터리 일종이고 이런 것들을 또 모아놓으면 ESS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만 이제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또 좋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ESS가 또 밖에 있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어떠한 위험이라고 하겠죠. 위험에 노출이 된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좀 써주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ESS가 어떤 위험이나 어떤 하중에 좀 노출이 되는 편인가요? 아까 제가 소제목을 잡을 때도 괴롭힌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다양한 환경들이 조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에 대한 부분에 검토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내부의 룸들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들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환경에 대한 하중들을 좀 적어 놨었는데요. 사회자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계절들이 좀 계절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성이면은 여름이나 겨울이 좀 특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좀 덥기도 하고 그죠? 춥고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오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우박을 동반한 태풍들이 있을 거고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오면 건물들이 막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적설하중에 대한 이슈들을 검토하는 게 ESS의 목적입니다. 그럼 일단 걔가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이제 그런 조건들이었고, 그러면 두 번째가 또 이송 및 설치인데 이제 ESS를 이제
생산을 하면 또 예. 그 위치까지 옮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뭐 저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해야 그렇죠.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곳까지 운송을 할 때 트레일러에 실어가는 경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어간 트레일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지진 하중인데 요건 또 뒤에서 또 저희가 세부적으로 달아볼 테니까 예, 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이게 식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게 자연환경에 대한 하중인데 예, 예. 아마 요거를 뜻하는 것 같네요. 예.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막 적설 하중이다. 눈이 오면 힘이 막 생긴다. 쌓이면 생긴다. 예. 근데 그걸 실제로 어떻게 값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실제 값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건 공식이 또 있고 여기에 좀 넣어서 계산을 한다. 이런 예. 말씀을 좀 주실 예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이 값들을 어떻게 하중값으로 변환을 할 것인가 그런 값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값들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향후에 적설 하중에 대한 부분들을 하중값들로 잘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보시는 것처럼 적설 하중을 구하는 조금 변수들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노출 계수, 열 계수, 중요도 계수, 적설량 이런 각각의 값들이 독립적인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출 계수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건물들이 같은 지역에 눈이 온다고 해도 높은 건물이냐 낮은 건물이냐에 따라서 눈이 적설되는 양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처럼 그 환경들이 그런 영향을 만드는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태양의 조사량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서 쌓이기 전에 날아가느냐 이런 안들을 다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숲이 많아서 바람이 잘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계수값이 높아서 적설 하중값이 높아질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 바람이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적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노출 계수값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많이 되면은 값이 높고 예, 작게 되면은 낮고. 예,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하네. 열 개수도 열을 많이 받으면 높고 안 받으면 낮고 이런 건가요?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저희가 아까 그 ESS의 그런 성질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내부에서 배터리가 발생을 하고 저희도 핸드폰이나 보조 배터리가 많이 쓰게 되면 네. 뜨끈뜨끈해지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ESS도 내부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가 열 효율에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물이 단열의 관점에서 비난방 구조물이냐 난방 구조물이냐에 따라서 계수값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중요도 계수, 적설량 이런 게 있는데 마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중요도 계수는 저희가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따라 중요도를 달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인가 사람들이 좀 밀집된 지역에서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설 하중량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값이 높은 부분들을 더 보강해라라는 관점에서 중요도 계수들을 좀 높게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있는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1 정도의 값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적설량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저희가 눈이 얼마나 오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을 뭐 자로 잴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이나 아니면 기술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역별로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를 파악해 놓은 데이터 시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값들을 상수값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 우리가 이 4가지를 직접 구해서 뭐 할 건 없고 예,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값을 대입하면 된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거는 네. 그 값들을 틀리지 않게 잘 곱해줘야 되는 잘 계산은 곱해주면 있습니다. 된다. 간단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풍화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앞에 말씀드린 그죠? 사항이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따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여기서 조금 차이점들은 바람 방향 계수와 위상 계수가 있는데 네. 뭐 이 값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시트들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검토할 사항들이 컨테이너 박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계수들을 저희가 그 본인 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규격과 맞는 상태를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찾아서 잘 넣으면 된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림을 갖고 오셨네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쌓이는 거 옆에서 이제 풍화중 그리고 저거는 같이
좋습니다. 한번 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구조 해석에서 진행하는 결과들은 물리적 현상들을 반영을 하고 그 물리적 하중들이나 아니면 현상들에 따라서 어떤 하중값들을 내고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 했었던 적설 하중에 대해서는 네. 이 저희 컨테이너 박스가 있을 때 이 상단부에 눈이 쌓이는 환경들을 가정한 해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쪽에서 응력이 집중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변이의 최대값을 3mm 정도만 허용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해석 결과상 5mm가 나온다면 내부 부품 간의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가 처진 거죠, 밑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풍화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면에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유량에 대한 부분들이 단면적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풍화중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단면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360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빠르게 바람으로 치환해서 하중값들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중과 변이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끝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죠. 돌풍도 같이 부르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값들에 대해서는 저희 로그 스케일 형태로 풍하중에 대한 부분들을 단면적에 다 입력을 하시고 적설 하중까지 입력을 하게 되시면 그런 환경들을 고려한 해석들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하시는 거 보니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너무 지금 좋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하중 그리고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봤고 이번에는 네. 네, 이송 및 설치 시에 발생하는 하중이다. 제가 이걸 PPT를 쫙 보니까는 여기 약간 관성이나 예, 아니면 예. 이렇게 뭐 좀 뭔가 움직였을 때 흔들림 이런 거 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 게 좀 맞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설치되는 환경이 어디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집 주변은 아니고 예. 아마 그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원지의 근처다. 예,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땀이 나네요. 네. 저희가 직접 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이송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화된 이송 방법은 큰 트럭 있죠, 트레일러. 있죠, 예, 있죠. 트레일러를 이용을 해서 싣고 가는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 컨테이너 박스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눌러주는 자중도 있겠지만 네네. 저희가 이런 코일 사례, 이런 코일을 적재하고 있는 트럭이 급정거를 했을 때 코일이 튀어나가는 사고들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도 급정거를 했었을 때 그 지지부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된 관점입니다. 이거는 제 집 통영인데 예, 집 옆에 예. 이제 그 가스 탱크 트레일러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네. 그거랑 아마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쪽에선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트레일러와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지지부에 대한 하중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급정거를 한다고 하는 경우들은 저기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상대 속도 개념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상대 속도에 대한 하중값들을 이 아래 체결되어 있는 부분에 자중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지만 하중값으로 입력을 해서 저희가 만족도로 하는 하중값과 비교를 해서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저 리프트 하중에서는 이제 뭐 들어올리고 옮기고 내려놓겠죠. 네. 그럼 저기서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할 사항들이 있나요? 예, 이제 트레일러가 다 안전하게 이송이 네. 됐다면 거기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헬기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크레인이 와서 옮겨주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 지점에서 들어주게 되면 무게 중심이 맞지 않다 보니까 처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편심이 발생을 하는 그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석 소프트웨어상에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무게 중심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통해서 이 컨테이너를 지지하고 있는 와이어가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 혹은 러그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되는지 샤프트는 어느 정도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안대를 써야 되는지 구조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 이해가 또 잘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했으면은 이제 보시는 이제 실무자분들 많이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지진 하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일단 그림부터 무시무시한 걸 들고 오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ESS가 바깥 공간에 있고 또 크다 보니까는 네. 지진에 대해서 취약하다. 예. 이렇게 지금 이걸 말씀 주시려 하는 거죠, 지금. 예. 아까 뭐 살짝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적설하중이랑 풍하중 이런 쪽 구할 때 노출계수 뭐 이런 안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산이나 아니면 바다 해상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쪽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 환경이나 그리고 이송시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대부분 이제 외관,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안들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부품들, 저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칠레 대지진이랑 네. 고베 대지진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나왔던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어마어마하다고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공진 현상들이 제대로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안에 있는 부품들이 파손이 되거나 더 끔찍하게는 완전 못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설계를 안정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진을 해석할 때도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정적이고 두 번째는 동적이다. 네. 그리고 동적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다고 네.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이론적인 지진에 대한 내용을 깊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올해는 ESS에서 좀 사용되는 실상적인 그런 내진 해석이나 지진에 관련된 이슈들로 좀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정해석이랑 동해석을 구분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안들이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동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형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등가정적 해석법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경향성만 파악하셔도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등가정적 해석을 쓰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신뢰도도 높고 고도의 내진 설계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빨리 이게 경향성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박스에 하중값들을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게 아니라 지진값의 몇 G를 그냥 입력하신 다음에 도출하시는 방법이 등가정적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동적 해석법은 뭐 시간에 따라서 하중값들이 변하는 부분인데 응답 스펙트럼 해석, 시간 이력 해석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럼 잠깐 정리해 보면은 이제 빨리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때는 정적으로 빠르게 해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해석할 때는 동적을 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실적으로 동적을 할 때도 또 이게 두 가지 나뉘어요. 예, 예. 이게 시간 이렇게 해서 응답 스펙트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예. 그럼 이게 좀 장단점이나 아니 우리가 좀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점들은 저희가 그래프가 두 개가 앞에서 페이지와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영역에서 이 결과값들을 확인할 것인지를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확인할 것인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타율이 3할을 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홈런은 빵개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타율은 2할인 사람이 홈런은 10개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분야별로 저희가 어떤 영역에서 보는지 간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를 고려한 해석들을 구분해 놓은 건데요. 네. 시간 이력 해석은 이름처럼 시간의 테이블에서 가속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고 음각 스펙트럼 해석은 주파수 대역에서 카중값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 안들을 좀 들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시죠. 시간 이력은 뭐 저희가 지진 상황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진이 그냥 한 번만 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시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하중이 들어오는 값들을 저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을 실제적으로 모사하기 때문에 하중이 저희가 볼 때 직관적이죠. 그리고 실제 거동을 파악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그래프보다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게 훨씬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죠. 많이 그렇죠? 복잡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스펙트럼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게 판단이 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도 크기 때문에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밀하지만 네. 비효율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비효율적인 부분이 시간에 연관되죠. 네네, 그렇죠. 예. 반면에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저희가 많이 하는 이유 자체가 구조물에 어떤 하중들이 가해졌을 때, 지진들이 가해졌을 때 구조물의 최대 변이나 하중들을 판단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그래프 한 스텝만 수행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짧고 실무에서 사용을 하실 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 정리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둘 차이가 있고 이걸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근데 좋습니다. 네.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은 내진 해석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방금 저희가 이제 우리 지진 하중에 대해서 그 하중이 어떻게 오는지 어떤 네네.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봤고, 네. 그럼 실제로 이걸 안다고 해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를 이렇게 5개를 나눠가지고 네네. 이걸 지금 설명 주시로 하는 거고, 네네. 지금 보니까는 모드 해석, 유효 차수, 스펙트럼, 결과 분석, 검토까지. 그럼 이거는 편하게 한번 그러면 좀 설명하는 이제 식으로 한번 강의식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그렇게 네, 한번 설명해 해볼게요.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진 하중에서도 내진 프로세스 해석이라고 5단계로 구분해 놓은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해석하는 과정이랑 비슷하게 접목시켜 놨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눈치 빠르시면 이해하셨을 텐데 네네. 제가 조금 이따가 실습으로 같이 보여드릴 사례도 이 안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내진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은 총 이 5개인데요. 첫 번째 모드 해석 수행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모드 해석이라는 부분들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들이 다 달라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사회자님도 부모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네. 다르다. 네. 이 깜짝 제품, 놀라요. 예, 네. 제품들도 각각의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질량이나 그리고 강성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구조물의 진동에 대한 고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응답 스펙트럼 해석, 지진 해석이라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네. 모드 해석을 통해서 선형 정적 해석을 병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드 해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결과를 도출해 보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들을 조금 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차 모드라고 하는 고유 진동수가 낮은 범위부터 고차 모드까지 다 뽑아낼 수 있는데요. 이 차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질량과 강성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라고 했는데 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죠? 그렇죠. 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퓨리에서 많이 쓰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 아름답게 이 그림만 판단하면 좋겠지만 사인이나 코사인을 통해서 병합해서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림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이 진폭에 대한 부분들은 뭐 주기가 좀 더 클 거고 조금 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주기들을 다 더하게 되면 네. 저희가 원하는 초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음. 그것처럼 고유 진동수도 1차부터 원하시는 차수까지 다 뽑아 보면 이런 중첩된 결과로 하나의 주파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모드 해석을 통해서 그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확인해야 된다. 예, 이게 첫 번째다. 예. 그럼 두 번째는요? 아까 잠깐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래프들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라는 부분들은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개의 고유 진동수를 찾아내라, 100개를 찾아내라 라고 하면 무수히 많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저희가 그 중에서 몇 개를 유의미하게 선정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점된 이슈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병합해서 원하는 색깔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란색 비율 7, 빨간색 비율 3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비율이 아니더라도 노란색 2를 넣고 초록 1을 넣고 파랑 3을 넣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병합을 해도 주황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주황색도 저희가 완전 주황색이 있고 조금 진한 주황색도 있고 그렇죠. 덜 진한 주황색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황색을 만드는 레시피가 예를 들어서 노랑이 50, 빨강이 20, 하양 10, 초록 5, 살색 3, 보라 2가 들어갔을 때 주황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초록색부터 제외하고 노랑, 빨강, 하양을 넣으면 조금 덜 진한 주황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초록색까지 넣는다고 하면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이 될 수 있고 다 넣으면 저희가 원하는 주황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모드 해석을 통해서 나온 이 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준들은 저희가 질량 참여율이라는 개념을 판단을 해서 80% 이상이 되면 유효한 차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맞나 보세요. 예, 자, 일단 즉 10명이 있으면 8명이 뭔가 참여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그 8명 이상 참여한 그 무언가가 정확한 값이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렇게 검토를 할 때 표본 집단으로 8명 이상은 참가된 형태가 검토의 유효성을 갖는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요 이제 이 발을 기준으로 이제 94%, 즉 8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모드에서 수행을 이제 중단해도 그 결과값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하다. 저희가 이거를 뭐 100개를 하셔도 되고 1000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정밀한 결과를 갖겠지만 저희가 80% 이상만 반영을 하게 되면 해석 결과를 도출할 때 정확한 결과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면 시간이 엄청 소모되는 비효율적인 해석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해했고 예, 그럼 예. 다음은 네, 방금 이해한 내용이고 이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네요. 그럼 이제 요거 모델 수행했고 그게 유효하다고 판단되면은 바로 응답 스펙트럼으로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그 모드 해석과 실질적으로 선형 정적 해석을 병합시키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유효 모드 차수까지를 통해서 모드 해석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몇 차 모드까지 응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저희가 지진 하중을 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하중을 넣어야 될까, 어떤 환경에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고유 진동수별로 지진 응답 계수를 산정해서 최대 응답 평가를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진 규격은 지역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 큰데요? 라고 구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가 기준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기준을 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준이다 싶으면 뭐 아스메 코드의 기준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UBC, 지스 형태의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저희가 예를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저 미국 지역에 있는 한 지역에서 내진 해석을 한다고 하면 네. 아스메 7-05 코드를 좀 저희가 산정을 하고 그 코드를 산정을 하면 그거에 따른 스펙트럼 함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함수 값을 이제 저희가 모드 해석에서 나온 결과랑 병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진 하중이 우리가 원하는 하중이나 변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런 값들은 저희가 수계산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결과 데이터를 원하는 과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발주처에서 스펙트럼 함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그럼 해석을 하면 된다. 예, 그런가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단에서 이제 말씀드린 스펙트럼 함수 이게 아까 그 그림과 동일한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저희가 아까 모드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효 차수까지의 모드가 6차 모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기와 주파수는 역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주기는 짧아지기 때문에 네. 그 값들을 X축에 맞는 값으로 입력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시죠. 예. 네. 그러면 6차 모드는 주파수가 크니까 이 스펙트럼 함수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겠죠. 주기가 짧아질 테니까요. 네네. 예, 그 값을 도출하면 왼쪽에서 가속도 값을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6차 모드 했을 때 가속도 값. 예. 네. 그리고 5차 모드 했을 때는 나란히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데요. 네. 이 그래프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값이 저희가 가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구조 해석에서 알고리즘은 F는 MA 결론적으로 어떤 하중이 나오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가속도 값을 알고 있으면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드 해석에서 나온 이 고요 진동수 위치에서 가속도 값을 출력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 질량에 이 가속도 값을 곱함으로써 이 고요 진동수별로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진짜 하는 방법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모드 조합 방법이 나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예. 이건 대체 뭔가요? 예,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 확률과 통계 이런 수업에서도 우리가 어떤 근을 구하는 방식이 절대값으로 해서 모든 합을 다 더할 것인가, 네. 아니면 제곱근에 루트를 씌워서
값들을 도출해낼 것인가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분산, 표준 편차.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기억나네요. 저희가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들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1차 모드부터 뭐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n차 모드까지 그 나온 값들을 다 이제 합산을 해서 하나의 그래프로 도출하는 게 응답 스펙트럼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방식들입니다. 먼저 ABS라는 방식은 저희가 각각 차수별로 나오는 값들을 절대값을 취하고 모두 더하는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값들은 이제 절대값을 다 취하다 보니까 실제 응답보다는 좀 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정확도가 조금 낮겠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지금 좀 뒤처진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SRSS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위에서는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각 모드에서 나오는 응답들을 제곱하여 더하고 제곱근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고 내진 설계에서 가장 트렌드하게 쓰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네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 결과로도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말씀을 주십시오. 앞에서 풍하중이나 설하중에 대한 부분, 이송에 대한 부분, 지진 하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자체가 결론적으로 우리 구조물이 안정할까, 안정하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중점된 설계의 원인이고 이런 해석을 하시는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이고 설명으로 실습을 말씀드릴 텐데 이 캐비넷 같이 생긴 ESS 구조물이라는 자체가 X축, Y축으로 떨렸을 때 나온 결과값들을 도출한 해석 결과입니다. 이런 모드 해석부터 시작을 해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까지 저희가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한 과정들을 하다 보면 이런 변이와 하중에 대한 결과값들을 토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결과 파일들을 뽑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진이 실질적으로 뭐 흔드는 형태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각각 흔들어 봤었을 때 X축, Y축, Z축으로 어떤 변이점들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하는 게 해석의 목적입니다. 근데 각각 해석을 했었을 때 저희가 최소값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오고 그림이 알록달록하게 되게 이쁘게 나오시면 해석이 잘 됐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랩실에서 실질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림이 나오면 너무 뿌듯한 겁니다. 내 해석을 했구나. 근데 그 해석값들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판단을 하시는 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이래 결과를 판단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기준보다 잘 만들었냐 아니면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구조해석 쪽에서 항복 응력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마우스 포인터도 세게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큰 하중을 가해주게 되면 파손이 되겠죠. 뭐 인장 재료 시험기에서 시험한 결과를 이런 그래프로 나는데 이런 허용 항복 응력 이후에 하중이 들어오게 되면 파단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니까 무조건 하중값들은 항복 응력 이하의 영역에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단에서 이 해석한 기구물이 가지고 있는 항복 응력이 30메가파스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A라는 해석은 51.2메가파스칼이 최대 응력으로 도출이 되고 네. B라는 해석에서는 24.8메가파스칼이라고 도출이 되면 각각의 결과는 천지 차이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A 케이스에서는 안전율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이상인 값은 안전하다. 1보다 이하인 값에 대해서는 불안전하다라는 값들로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A 케이스에서는 항복 응력보다 최대 응력이 크기 때문에 파손될 확률이 크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거고요. 네. B 해석에서는 항복 응력보다 최대 응력이 좀 작기 때문에 안전율이 1.25,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따라서 다른데 안전율을 상당히 크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청 튼튼할 거예요. 흔들어도 뭐 안전하고 그죠. 외부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고 근데 그런 재료비에 관련된 이슈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안전율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정보들을 넣어서 해석을 했을 때 요렇게 나오는 이제 뭐 응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항복 응력보다 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니 안전율상으로 더 낫다,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오케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항복 응력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하고 계신 제품이 어떤 특수한 환경이나 아니면 확인하셔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더 옳은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했고 그럼 설계한 검토 차례인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완료된 과정들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 최대 하중을 갖느냐 안 갖느냐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최대 하중을 벗어나는 하중이 나왔다고 하면 뭐 강성을 높여준다던가 아니면 고유진동수에 대한 전체 질량을 뭐 낮춰준다던가 하면서 고유진동수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로 그 반영을 하시는 게 최종적인 엔지니어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스텝이죠. 설명을 예. 해주셨고 실제 오늘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 예. 5가지 해보신다. 예, 네, 보여준다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예. 그럼 뭐 기다릴 거 없이 빨리 한번. 예,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자 그럼 같이 보시죠. 보시죠. 네, 이렇게 실습을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옮겼는데요. 예. 이 지진 하중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네. 일단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드 해석을 통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 그리고 응답 스펙트럼을 통해서 전체 변형이나 하중을 확인하는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과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해석 케이스를 어떤 걸 할 건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초기에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처음에 모드 해석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드 해석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형상은 아까 마지막 예로 드렸던 ESS 간략화된 캐비넷 모형입니다. 이제 모델이 불러지게 되면 이 안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그리고 이런 지지부 같은 경우에는 서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안들에 입각한 재료들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들은 탄소성이기 때문에 스틸, 알루미늄, 네. ALDC를 많이 쓰니까 ALDC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틸 중에서는 서스 304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재료를 이제 선택한 안들을 배분을 해줄 텐데요. 네. 이 컨테이너 박스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부 그리고 이 렉을 연결하고 있는 체결부 되게 꽁꽁 숨어져 있죠. 이거 너무 소박했는데요. 예. 그럼 이 재료 값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프로그램에? 저희 라이브러리 상에서는 네. 한 400개 정도 재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딱 따로 뭐 기입할 필요 없이 찾아서 선택만 하면은 재료 정의가 된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음. 재료 값들을 수정하실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그 안들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4개를 차집합식으로 해서 바닥에 있는 지지부 4개 그리고 체결부 총 8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걸 뺀 거죠? 그거를 이제 빼는 과정들을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물들은 알루미늄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재료를 미할당한 아까 그 재료들을 선택을 해주면 총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보면 2개가 빠진 것 두 같은데. 개가 빠진 것 같죠? 예. 그러면 일부러 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을 네. 일단 서스로 입력을 하고요. 그럼 남은 두 부분도 찾아서 예, 맞습니다. 네 소스를 넣겠네요. 그렇게 되고 재료에서 아까 마저 입력하지 못한 네. 두 부분. 꽁꽁 숨어있던 친구들. 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서스로 입력을 해주면 네.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완료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이 안들이 어디서 떨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디가 지지되어 있는지를 선택하고 이제 해석을 돌려주게 되면 모드 해석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가 구속되어 있는지 바닥면에 구속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바닥에 구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어디에 매달린다고 하면 아. 벽면에 그런 안들도 적용하실 수 있는 게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모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유효 차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라는 안들을 교육 시간에 했었을 겁니다. 질량 참여율 80% 이상. 예, 맞습니다. 네. 그 안들을 이제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해석 케이스를 늘려가면서 그 안들을 파악하실 수 있고 오늘은 실습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히 20케이스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실행해 주게 되면 지금 작업이 아까 했던 그 스텝 1, 2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럼? 스텝 1까지 진행을 했고 1까지 진행했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네. 스텝 2 그 질량 참여율을 평가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드를 계산을 하고 접촉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 해석이라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F는 MA를 푸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량과 하중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로직에 따라서 푸는 과정들이 아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석이 이제 완료됐는데요. 네. 이제 모드 해석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저희가 20차수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차수별로 어떤 응답을 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까 질량 참여율 형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모드 테이블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X축, Y축, Z축별로 이 질량이 얼마나 첨가가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석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응답 스펙트럼으로 동일한 해석으로 하겠지만 이 Z축에 관련돼서는 62.23%라는 그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수를 좀 더 늘려서 해석을 사실은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모드 해석이 끝나면 이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모델의 모드 해석 결과를 응용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 케이스를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선택해 주고요. 네. 동일한 조건에 흔들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모드 해석에서 하셨던 이 경계 조건, 바닥면이 잡혀 있다라는 안들을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되게 편리하죠. 예, 되게 좋네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됐고 해석 조건으로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변수들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표에서 지역 구분 그리고 뭐 UBC, 아스메 코드 이런 멋있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설계 스펙트럼에 대한 값들이 저희 소프트웨어 안에 기준값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한국에 대한 기준이다, 네. 아니면 유로 코드에 대한 기준이다, 그런 값들에 대한 안들을 반영을 해서 바로 해석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죠. 예. 그러면 일단 뭐 KBC로 좋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설계 변수들이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펙트럼 함수라는 게 결론적으로 가속도 값을 꺼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가속도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 말은 받는 하중도 커진다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F는 MA. 예. 집안 상태가 조금 어지럽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런 설계 인자들을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 그럴 때는 이쪽에서 값들을 그냥 입력해 주시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변동된 이 엑셀 값을 도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감세에 대한 부분들은 2%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0.02%를 적용할 거고요. 네. 혹시라도 다른 기준값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르게 적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펙트럼 함수도 설정을 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모드 해석에서 나온 그런 값들을 어떻게 조합할 건지 아까 저희가 수업에서 했던 ABC, SL, SR, SS, CQC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수업에서 했었던 SRS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제곱근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네. 약간 저를 무시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석 제어로 가서 아까 저희가 모드 해석에서 20차수까지 그렇죠. 해석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 안들을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인가 라는 안들을 작용하는 건데
20차수까지 했기 때문에 20차수를 다 반영을 할 거고 모달 감쇄 함수는 아까 감쇄비 0.2 2%를 줬었죠. 0.01을 동일하게 입력해 줍니다. 네. 그러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음. 스텝 1에서 했던 저희 모드 해석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서 고유 진동수를 찾아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데이터들을 통해서 질량 참여율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유효. 모드 차수를 모드?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응답 스펙트럼 함수에 그런 조건들을 입력한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 그 결과 값들을 설계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런 값들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텝 5겠군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그대로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네요. 딴거 예, 없이. 예. 그래서 오늘 강좌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론적인 내용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무에서 가장 궁금할 사항들을 이 이론을 빗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실제로도 이제 만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죠. 예, 예. 뭐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나 아니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으니까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 주십시오. 그렇죠. 예. 또 저희가 또 하는 게 목적이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좀 진짜 쉬운데 네, 실제로 네. 진짜 쉬운데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걸 좀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결과 나왔네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 결과를 확인하는 탭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위쪽에는 아까 모드 해석을 진행한 결과들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캘리브레이션한 응답 스펙트럼 해석 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디 부분이 좀 하중을 많이 받는지 이런 안들을 검토를 많이 하는데요. 네. 여기서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아래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해석한 것들이 외부 하중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이뤄내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죠? 뭐 맨날 보는 거긴 한데 맨날 봐도 신기하네요. 예, 예. 네. 그런 결과를 또 주례내실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우리 제품이 하중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래서 그렇죠. 안정하냐 그렇죠. 그런 안들이 검토의 기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리본 메뉴 중에 최대 최소 값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하중값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무지개 색깔 이쁜 네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컨투어라고 하는데 각 하중값들 지금은 변이가 나왔네요. 네네.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중도 한번 볼까요, 그럼? 예. 지금 변이를 봤는데요. 보밀세스 응력을 확인을 해보면 아까 그 체결부 저희가 가장 우려했었던 지역이죠. 예. 이 체결부에서 가장 많은 하중이 좀 나온 것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잘 보이네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최대 최소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클릭을 해보시면 결과값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만큼의 값이 있는지를 찍어서 볼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했던 사항들은 이런 이제 그리드 메시가 들어가서 해석이 진행됐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모드 해석을 통해서 원하는 차수를 선택한 다음 선형 정적 해석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메시를 안 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또 진동제 이런 해석들은 실제로 해석은 별거 없는데 예. 또 메시 짜는 게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또 메시를 안 짜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 예. 이런 또 장점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습에서 보여드리기 좀 탁월했던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실습 여기까지인가요? 예, 여기서 이제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습 여기서 마치고 이제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네, 시연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지진 그리고 이 ESS 그리고 실제 지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활용까지 저희가 많이 배워봤고요. 오늘 제가 뭐 ESS를 예로 들긴 했지만은 이러한 뭐 구조 해석에 관해서 뭐 지진이나 태풍 이런 하중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구조물들 똑같이 받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이렇게 저희한테 편히 연락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ESS라는 분야가 사실 다양한 이슈들도 있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이슈들도 있다 보니 뭐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면서 다양한 이슈들을 좀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자료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총 지금 4편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열, 그리고 진동,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ESS 연류동, 오늘도 ESS 구조, 지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5편에는 이제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최적화나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었죠? 저희가 지금 요청 들어왔던 것들이 뭐 유동 쪽에 대한 팬에 대한 팬에 대한 성질에서 성질.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5편, 6편을 제작할 예정이니까 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